자, 요번에 할 것은 고조선하고 항군형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고조선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때는 쭉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온 지가 거의 20 몇 년 됐거든요. 그래 갖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보다는 이제 10 몇 년 전이죠. 하여튼 그때 2차 기출 문제도 예문으로서 한 무제가 고조선에 관련된 침략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잠깐 언급됐는데 그거는 인제 우리나라 문제보다는 이제 약간 중국사 쪽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고조선이 좀 약간 기출 빈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예. 그리고 한 9 년도 요것도 04 년인가 아니 14 년인가 15 년도인가 그때 한번 나왔고 지금까지 쭉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0 년째 나오더라도 좀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는 문제고요. 예. 하여튼 인제 요 부분을 인제 보겠습니다. 자, 초기 국가 고조선 이렇게 볼게요. 자, 이 고조선도 인제 군주한 국가에서 부족 국가에서 어 연맹왕국 단계로 이렇게 진전됐던 국가죠. 물론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국가 형태를 갖춘 것은 대동강 유역에 자리 잡은 고조선이다. 이곳은 이제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성숙한 군장 국가가 이루고 있었으나 그것은 단군 조선의 건국 건설에서 알 수 있다. 자, 단군 신화에서 대한 기록은 고려 후기 때 일연이 지은 상호 유사가 처음이지만 원래 이 단군은 그 평양 지역에 있는 이제 뭐냐면 토속 신앙 형태로 해서 내려왔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몽골족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일통 사만 의식이 해체되고 사만 이전에 조상들을 찾다 보니까 이 단군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예전부터 내렸던 단군의 그 신하들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삼국유사예요. 근데 이 삼국유사는 이전이 이제 쓴 거잖아요. 이전이 인제 어 승려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교적 요인 말을 들어가서 불교적인 언어 단어를 써 가지고 좀 약간 각색한 측면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최초로 기록을 남긴 게 삼국유사고요. 그리고 이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후에 인제 뭐 제왕옹기나 응제식주나 세종실록지기 등등의 또 계속 이런 것들을 실어 놨는데 요 후에 갈수록 기록이 좀 유교적인 각색이 좀 너무 진하게 배어 가지고 좀 이제 삼국유사보다는 원래 있었던 인제 뭐냐면 단군 신화의 요소가 좀 많이 쇠퇴돼요, 내용이. 그래서 인제 보통 단군 신화할 때 이 삼국유사를 많이 응용을 어 언급을 하죠. 자, 그 신화는 고대부터 고기의 내용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고기는 예전의 기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옛날 하늘에 천재 항잉이 서자 항홍이 있었고 뭐 홍익인간의 뜻을 붓고 무리삼천을 이끌고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를 베풀고 우백 운사를 거느리면서 복식, 수명, 질병, 형률,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 가지를 가지를 다스렸는데 이때 여자가 된 게 공과 혼이 나요. 아이를 낳았으니 이게 당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이걸 가지고 호랑이 부족하고는 인제 뭐냐면 전려를 했고 공을 토대로 하는 부족과 연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들어왔던 그 당시 이제 그 항웅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족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곰부족과 연합을 해 갖고 이 고조선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인제 단군 조선에 관련된 건국 선화에 반영된 역사적 의미겠죠. 예.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게 물론 인제 한국사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역교동 관련된 문제에서 이항 대비적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언급됐었죠. 자, 그냥 당궁원검은 BC 2333 년에 조선을 건국했다고 한다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역사 사실이 아니에요. 그만큼 유구했다. 어 그래서 이 BC 2333 년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동국 통감에 관련된 기록이거든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고 돼 있지만 잘못된 거고 동국 통감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나라 즉위 연도를 따져 가지고 BC 2333 년을 계산을 내는 거야. 근데 이것은 그것의 역사 실체를 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당군 왕검이 유구하다는 것을 유구성을 강조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고조선 언제 건립을 했냐? 유물 유적이나 그런 문헌 기록, 중국 측 문헌 기록을 볼 때 보통 BC 10세기에서 9세기 요 정도 이제 보고 있어. 여기가 이제 청동기 시대를 문화도 해가지고 건국을 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건국신화 기원전 2333년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긴 했는데 하여튼 이 정도 파악을 해두시고, 자, 이 단군 신화는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기 부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이미 농경 생활에 영위하며 형업을 다스리는 지배 조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여기 뭐 풍백, 우사, 운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농경 생활 가능가, 또 이제 뭐냐면 하늘의 어떤 그 지배 조직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뭐 번개, 형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을 건설했던 당공 왕검이란 실제로는 당시의 군장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공 왕검을 살아있는 인물로 보는 거 있는데 그건 아니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 시대에 이제 사용했던 왕의 친구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가끔 이제 당공 왕검의 영정이 있고 사진이 그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당공 왕검을 어떤 개인을 보고 이제 그린 거거든요. 신화를 바탕으로. 그런데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재정일치에 이제 뭐냐면 그 지배자의 칭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조선의 군장 국가는 처음 인접한 군장 국가도 아울러 대동강에서 요하 지방까지 확대되면서 최초로 이제 최초의 국가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고조선의 정치적 중심지 문제예요. 예. 그래갖고 세 가지 위견이 있는데 첫 번째 위견은 정통적인 관점은 대동강 유역을 봤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령 지역에 이제 보는 설이죠. 예. 그리고 이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둘을 이제 정복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요령 지역에 있다가 대동강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이 그 밑에 있는데 굳이 뭐 이게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다만 이제 그 세 번째 관점, 이동설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이동설. 그래서 이런 설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고조선 자체도 별로 안 나오는데 굳이 인제 뭐 요령설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평형설이 어떻고 그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인제 제 교재에다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 놓긴 했어요. 예. 그래 갖고 여기 뭐 서브 노트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 기본 강의 교재에도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했거든요. 예. 그냥 요것만 좀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이동서 관련된 내용은 네 요것만 좀 얘기할게요. 이게 남한학계의 다수설인데 처음에는 이제 요 지역에 있다가 요령이죠. 요하가 있죠. 요하의 이제 이쪽 지역에 있다가 요쪽 고조선 평양 지역으로 이제 이동했다. 그런 설이 이제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중학적인 이제 입장을 보면 BC 9세기 때 대능한 유적지에 그 대능하라는 것은 어디냐면 요하의 요쪽 지수를 대능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요동, 요소,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 요소 약간 바깥에 있는 안쪽에 있는 지역을 요쪽을 얘기한 건데 대능하의 비파형 동굴이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BC 3세기 이후에 비파형 동굴을 이제 조형으로 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좀 더 발전된 세형 동굴이 있어. 이게 비파형 동굴이고 이게 세형 동굴이죠. 그 비파형 동굴은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던 동굴 중에 하나인데 고대 악기 이제 비파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굴이 나오죠. 이게 이제 서형동금인데 서형동금의 비파형동금을 이제 모델로 하고 있지만 약간 눈여기게 이게 인제 뭐냐면 안쪽이 약간 이제 날카롭게 이제 변화되죠. 이거는 중국식 동금의 영향을 받은 건데, 자, 이 서형동이 어디에 주로 집중돼 있냐면 여기 평양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였다가 여기에서 집중돼서 이제 발견됐다. 그러면 인제 어떤 게 정치적 중심지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고증학적인 증거죠. 그다음 문헌학적 입장에 보면 이 BC 4세기 때 중국 연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이동한 사실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징계라는 연나라 장군이 쳐들어왔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옛날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가 주가 쇠퇴하자 연이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고 동쪽을 침략할 것을 보고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병사와 함께 연을 공격하여 했으니 준하 왕실을 받들려고 했는데, 물론 이런 기록들은 이제 중국 측 입장에서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 대부분 얘가 가나요. 이에 중지하고 이에 얘를 사신을 보내 연을 보내 설득하여 공격을 중지하게 했다. 뒤에 그 자손이 점점 교만 포악해지자 연해 장군이었던 연이 장군 징계를 보내서 그 서방을 공격하여 이천리 땅을 빼앗아 만번하를 이루었고 이를 경계를 삼으니 조선이 드디어 쇠약하게 됐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요 연나라는 이제 대충 이제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여기 북경에 있는 부근에 있었던 나라죠. 춘추 전국시대 때. 여기가 이제 있고 고조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연나라가 고조선을 이제 공격했다는 것은 이제 여기가 고조선이 적어도 요소 지역까지는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계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징계가 여기를 공격한 거야, 요소 지역을. 그리고 여기 만번을 쌓았던 지역이 어디냐고 이제 학계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요하이지 않을까, 아니면 대능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소가 뺏기고 대능하나 요하를 경계에서 삼았다면, 요 처음에 여기가 이제 중심지였으니까 여기에 중심지를 둘 수가 없겠죠. 예. 바로 이제 뭐냐면 연나라 불락친 그 지역 아니에요. 접경 지역 아니야. 그러니까 요쪽으로 이제 평양으로 이동했다라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연나라의 공격을 받고 그때 어 전국에서 중국에서 철기 기술이 도입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보통 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청동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국하고 상관없는 북방식 청동기가 이제 청동기였거든요. 근데 철기는 중국식 철기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철기 문화는 중국에서 받아들였는데 이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받아들였죠. 1차는 이제 뭐냐면 그 기존 징계의 침입 요때 이제 받아들였던 거고, BC 4세기 때. 그다음에 이제 2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때 받아들였는데 요때는 위만 조선이 이제 올 때 요때 이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BC 1세기 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북방 지역에서 이제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하나의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설명했고, 그럼 이동설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통론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이동설이 제기되면서 처음에는 요령 지역에 있었던 중심지가 뒤에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갔다는 설이다. 즉, 고조선은 연해 전성시대인 BC 4세기 말 3세기 초 사이에 연해 장수했던 징기의 공격으로 사방 2천리를 빼앗겨 만번한으로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때 요령 지방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사실은 그 고증학적 증거에서도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요령지역에 출토된 비파용동검을 조용을 한 세용동검이 BC 3세기 때 초부터 대동강 유역의 일대로 나타나는 점에서 그 연계성이 증명되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초기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령지방에 있었지만 뒤에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갔던 견해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밑에는 관련된 그 뭐 사료 기록이 있어요. 그거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쭉 넘어가서 이게 고조선이 이제 연해 침략으로 이제 일시 쇠퇴했다가 BC 3세기 때 그 후역까지 부안과 준왕이 이제 차례로 왕위가 등장해요. 그때 이제 요동 지역에서는 이제 진안 교차기의 혼란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선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만이라는 사람이죠. 원래 이제 기록에 보면 위만은 이 연나라 왕인가요? 예. 그때 노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노간. 이 노간은 이제 한나라 유방의 부하 친구죠. 예. 그래서 이제 유방이 노간을 연왕 같은 그 왕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노간이 폭로하고 결탁했다고 이제 유방이 의심을 사게 돼요. 결국에 노간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유방이 이제 노간을 쳐내고 그 지역에 그 뭐냐면 뭐냐면 왕을 임명하거든요. 그때 이 노간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이 위만이야. 위만이 그때 이제 도망쳐 와서 그 당시 준왕에게 이제 가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준왕이 서북방에 지키는 이제 관리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 서북방의 지역은 이제 그 당시 중국하고 경계선에 있는 지역인데 그때 진안 교체기 때 유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유민들을 이제 흡수해 가지고 실력을 키운 다음에 결국에는 준왕을 추천해서 수소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하고요. 기록에 보면 이제 준왕은 어디로 이제 도망가냐면 그 남쪽의 마한으로 도망가죠. 예. 그래서 마한의 왕이 됐다. 이런 설이 있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사만정통론의 근거가 되죠. 사만정통론. 그래서 이제 그 위만은 이제 이미 창탈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통성이었고, 정통은 어디로 갔냐? 그 준왕한테 그 간 마한으로 갔다. 마한이 사만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사만 정통론이 이제 그 정통론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걸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교과서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볼게요. 잠깐 이제 보면, 자, 교과서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있거든요. 참고로 그 당시에 국경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국경이라는 개념. 국경이라는 개념은 어떤 이제 그 선과 선을 연결시킨 면을 지배하는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개념들은 나중에 이제 중앙집권화되면서 이제 등장했던 개념들이고, 그 당시에는 인제 주로 청동기 시대였죠. 물론 나중에 철기로 넘어가긴 하지만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만드는 집단들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청동기 자체가 좀 시소하잖아요. 구리하고 주석이 인제 합금이다 보니까 좀 약간 시소하고, 그러다 보니 청동기를 지배하는 청동기 제조업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집단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의 그 수장들에게 청동기 제품을 하사하고 그걸 매개로 해 갖고 지배를 하는 구조야. 그러니까 읍과 읍 간의 정과 그런 정과 선 사이를 지배하는 구조지 명과 면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음락 국가 간의 어떤 상호 누진적 구조 아래 이런 청동기를 하사를 통해서 음락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배 형태도 이렇게 면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인제 뭐냐면 음락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죠. 여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 주변에 다른 음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 뭐냐면 그 청동기를 하사한 그 나라들의 지배를 또 받는 음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 속에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음락도 있거든요. 자, 이런 그 정과 선을 연결하는 그 지배 형태였는데 고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때 고조선의 세력법이라는 건 국경의 의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고조선의 영향력이 있는 음락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 요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요쪽으로 인제 보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그 당시 유물 유적이 뭐냐.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인제 4 개를 두고 있는데,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 있고, 그다음에 비파형 동굴이 있고요. 그다음 미소인식 토기 같은 게 있어요. 이 미소인식 토기는 인제 요쪽 남방의 한계성이 되는 토기죠. 그다음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고조선의 세력범위를 알려주는 어떤 유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럼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위시조선을 보죠. 자, 위시조선, 그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물론 좀 한계가 있어. 삼국지 위시동의전이나 사기에 있는 기록만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위만이었다가 게다가 자는 이제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데 얘가 누군지 몰라. 이름이 안 적혀 있고, 그다음에 우거라는 3 대가 종속됐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거왕은 마지막은 위만의 손자 정도 되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 위시조선 같은 위만조선은 그 당시에 인제 그 유의민 집단들이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위시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철기 문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좀 보면, 이만이 인제 중국에서 건너왔으니까 '중국 사람 아니냐.'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이만은 예전에 그 중국에 살고 있었던 그 조선족 중에 하나나 동이족 중에 하나고, 이들이 인제 뭐냐면 중국에 있다가 다시 건너온 거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만희 건너올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장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제 이렇게 머리를 꼬면서 이렇게 늘어 놓죠.
중국식 그 상투를 틀었던 거. 그러니까 한국식 상투를 트죠, 우리는. 상투를 틀었고 그다음에 한나라 우리나라 고조선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구성원들 보면 토착세력이 많다. 근데 이런 걸 등등을 해 가지고 인제 위만이 그 한나라 그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한족 사람이다. 한족이라 고조선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준왕의 왕조에 대해서 기자의 동네에 의해서 건국되는 기자조선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단군조선 그다음에 또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이 기자조선 관련돼서는 부정을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실체가 없는 왕조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존재하지 않은 왕조다. 이렇게 인제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제 그 구특강에서는 되게 많이 서술되고 있는데 넘어갈게요.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아서 가오 그 가진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기자조선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거는 그 중국계 식민지의 왕조가 아니라 그냥 조선의 토착적 왕조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넘어가고 이 준왕의 왕조에 대해서 대신에 들어선 위시조선도 역시 토착적인 국가임을 다를 바 없다. 그 연항 노간이 한해 반하여 홍로로 망명할 때 위만도 그 무리 1000명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를 연인이라고 하여 위시조선을 중국의 식민지권을 보는 견해가 있지만 자 이거 왜 식민지권이 아니라는 걸 아까 아침에 얘기했죠. 그가 입고 갈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 옷을 입었다는 거 봐서 연지방에 살던 조선인임을 틀림없다. 또한 준왕이 그를 신임해서 박사를 임명하고 서면은 이제 방어학 사실이나 그가 정권을 빼앗긴 후 국군을 전과 같이 조선이라고 한 것 역시 그가 고조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조선이 인제 좀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 이 국호가.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했겠죠. 조선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얘기 왜 고조선이라고 하냐면 후에 조선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시 왕조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전에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인제 했거나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인제 그 단군조선 있잖아요. 단군조선을 따로 떼서 인제 예전에 고조선이라고 했어. 네. 고조선, 뭐 기자조선 그다음에 위만에 있는 위만조선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임의에서 이제 고조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두 번째 의미보다는 첫 번째 의미로 보이고 있죠. 이씨 왕조 대비돼서 그전에 있었던 그 왕조들을 통칭해서 그냥 뭐 단군조선, 기자조선, 이화조선, 고조선이라고 인제 했죠. 그래서 하여튼 국호 이렇게 좀 설명했고 조선이라고 한 거다. 자 그래서 준왕이 이왕조에 이어서 위시조선과 함께 고조선을 포함시킨 견해가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그래서 이제 준왕의 왕조에서 위시조선도 고조선을 이렇게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위시조선은 준왕의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토착 국가였지만 여기에서 역시 연에서 망명해온 한인계 유인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문화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발달된 철기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했죠.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공격을 해. 정복 그 전쟁을 하죠. 그래서 영토를 상당히 획득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교육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가.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사이가 나빠지냐면 한무제 때 그러니까 이제 우고왕 때죠. 우고왕 때 인제 뭐냐면 그 조선이 그 당시 인제 진나라하고 한나라가 직구를 하고 있는 걸 막아 버렸죠, 중개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또 할머니의 입장을 볼 때는 또 고조선과 홍로가 또 연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그 책봉도 받고 나름대로 사이가 좋았어요. 예. 근데 우고왕 때부터 인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고왕 때 이제 장군했던 왕협은 한의로 추측되는데 이는 전쟁이나 기술 계통에서 한인 지식인들이 이용될 수는 나타난 것이다. 자 이리하여 위시조선은 중국의 선진적인 철기 문화를 수용하여 보다 발달한 사회를 이룩하고 국력이 강성했다. 자 위시조선이 발달된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꿋꿋한 대립적인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자 위시조선은 이제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이웃의 진번과 임든 그 지방을 복속시켜 강대한 영토 국가를 이룩하였고
남방의 진과 한의 직접 교육을 막아 동방부의 이득을 독점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인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초창기 때 사이가 나쁘다가 우고왕 때 들어와서 이제 사이가 나쁜 게 이후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 좀 보면 진번하고 임둔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한사곤 할 때 그 진번군도 있고 임두군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그 당시에는 종족명하고 지역명이 동일했어. 삼국시대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종족이 이동하면 지역명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진번군하고 임두군은 그 한사군의 그 행정구역 이전에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제 뭐냐면 그 종족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진번이나 임두는 예전부터 있었던 지명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진번과 임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당시 정복 사업에 열중했던 한무제는 동방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위시조선이 항로와 연결되는 걸 우려해요. 그의 이제 제거를 기도했다. 예. 그래서 한쪽 팔을 제거하려고 했죠. 한쪽 날개를. 고조선의 한쪽 날개를.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무제가 위시조선을 이제 공격한 기출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면 한무제가 이만조선을 공격했냐? 첫 번째는 중개무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고조선하고 홍로하고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책에 보면 그 당시 요동 지역이 철강산업이 많이 생산된 지역이네, 철 생산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무제로부터는 위협이 될 수 있어. 네, 그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고조선하고 이제 한무제가 협상을 했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서파라는 그 중국인 관리가 그 해당 결렬된 후에 조선의 비왕에게 이제 살해를 했거든요. 살해당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을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예. 아, 잠깐만. 제가 그 그러니까 서파가 해당 결렬 후에 조선 비왕을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귀국을 했어.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그래서 위만 조선이 이제 하늘 공격해서 이 서파를 공격을 해서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무제는 압록강 중류지방에 있는 예군 남녀가 28만 군을 인수하고 위시조선의 예속에 벗어나 한해 내속에 청하자 이곳에 창해군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토착인의 반항에 못 견디어 수년 후에 폐지되고 말았다. 창해군이 폐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위시조선이 한해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거듭함에 따라서 한무제는 수적 양면을 이제 해서 대군을 보내서 조선을 침략했다. 그 사건이 됐던 것이 이제 서파가 해당 후에 조선 비왕을 살해하고 귀국했는데 이만조선이 그 보복 차원에서 하늘 공격해서 서파를 살해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수적 양면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여기 보면 이제 고조선 있으면 공격할 때 일단 이쪽은 육군을 보내고 이거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육상교통은 많은 보급을 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해군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적 양면 형태로 이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공격해요. 1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BC 109년에 있어서 이제 수륙 양면군을 격퇴하고요. 그다음 2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BC 108년에 왕검성을 이제 1년 동안 포위하다가 그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에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한사군이 설치되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바다로 들어온 군사만도 5만 명이었다고 하니 이 군세가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조선군은 한해 대군을 맞이해 1년 동안 버티다가 2차 침입돼요. 결국 주아파드의 항복과 우고왕의 피살로 왕검성이 함락되고 위시조선이 멸망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위시조선의 한에 대한 대입적 태도나 한해 대군에 대한 끈질긴 대항은 그의 국력이 만만치 않음을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위시조선의 발달은 그에 따른 이제 정치 조직 정비에도 수반되는데 위시조선의 정치 조직은 당시에 간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때 관리의 이름으로서는 우고왕에 관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자 민의 2,000호를 데리고 진구간 그 조선상 역계경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이 고조선이라는 그 국가 형태가 상당히 느슨한 연합관계 형태였다고 볼 수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 통치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진구 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연맹왕국적 성격을 이제 볼 수 있다고 이제 또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또 계속 읽어보면 왕검성이 포위할 때 항복한 조선산 조인, 그 상, 항, 이계상, 그다음에 그 장군 왕혁, 그리고 끝까지 항전했던 그 대신 성기 등을 보인다. 자, 여기에서 조선 상인이, 상인이, 장군이, 대신이라는 명칭은 간직의 분화가 인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상은 최고의 간직인들 하고, 상자가 이제 중국식에는 이제 뭐냐면 경상, 재상의 의미잖아요. 장군이라는 거는 군사 전문가가 존재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무가 분리됐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인제 그 중국식 간제로서는 상, 대신, 대부 이렇게 보고요. 그냥 토착 간제로서는 경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박사라든지, 박사라는 거는 특정한 간직이나 뭐 학문적 소양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불리는 경칭을 얘기하죠. 그 도의, 지방장관, 그다음에 비왕이라는 존재가 있던 고구려 고추가나 뭐 신라 강노와 같은 그 비왕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등등. 그 나름대로 관료 제도가 있어서 간직이 분화가 일어나고 나름대로 중앙 정치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뒤에 이제 항구령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내용이 좀 약간 비약해. 그래서 인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8 조법 내용도 인제 뭐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없어. 그래 갖고 요걸 이제 보충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인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내용을 인제 보면 어 제가 적어 놨는데 여기다가 니베르 교과서 21 페이지 좀 보죠. 예. 이거 좀 보충하면서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했다. 자, 청동기 문화가 발전에 따라 경제력과 권력을 장악한 족장이 나타났다. 세력이 강한 부족의 족장은 수소, 하늘의 자손, 천손이라는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주변 부족을 정복하거나 공납을 요구하는 세력을 확장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중국하고 좀 다른데, 또 둘 다 뭐 하늘을 빌지만 그 빌리는 방법이 다르죠. 여기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엔 하늘의 대행을 받아서 하는 천자로서의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늘의 손자,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자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들이나 뭐 손자 같은 하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나 손자의 이름을 통치해. 이게 인제 하늘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청손 의식에서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중국과 좀 달라요. 자, 하여튼 그 주변 부족을 정복하거나 공납을 요구하며 세력 확장해 나갔다. 고조선 주변 부족을 통합하면서 족장사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인제 발전했다. 자, 삼국 유사나 동국통검. 이 동국통검은 앞에서 말한 우리가 생각하는 BC 2033 년이라는 기원은 요게 나온 거예요. 예. 자, 따르면 고조선 단공 왕국이 건국했다고 한다. 이게 동국통감의 기원에 보면 이제 BC 2333 년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하늘의 자손이면 내세운 항 부족은 이게 이제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유민 부족들이죠. 태백산 신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이뤘고, 이는 품백, 우사, 운사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농경 문화를 볼 수 있고, 국가 조직 같은 걸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농경과 관계된 일을 주관하였다. 자, 이를 통해서 항우 부족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그 당시 인제 농경 사회가 형성됐으며 정치 지배자가 추천되고 계급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때 인제 토착 부족과 결합이 되는데, 공을 숭배하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황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호황의 부족은 이제 배제됐고요. 고물 토템하는 이제 그 부족이 연합됐다. 그래서 인제 항우은 그 유의민 부족들이고, 얘네들은 인제 곰은 토착 부족들이야. 이게 결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고조선이 만들어진 거죠. 자, 하여튼 이 시기에 등장한 단군 집단은 주변의 군장 사회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은 지금 교육 과정의 이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국부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홍익인간은 내 말을 들으면 잘 살 거다. 안 들으면 죽는다. 이런 의미에 있다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자, 당군 왕금에서 당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금은 그다음 정치적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제 칭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당공황금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일치하는 재정일치 사회의 지배점을 알 수 있다. 자,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조선의 서쪽엔 상윤, 동호 등이 종족이 있어서 100여 종의 이제 오랑캐가 하나도 통일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조선도 서쪽에 있었던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매우 느슨한 연맹체 국가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 고조선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의 여러 족장 세력들을 통합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자, 고인돌이 한반도 만주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그 일대에 이제 이와 같은 문화가 형성돼 볼 수 있는데, 여기 고인돌이 크게 두 가지, 세 가지가 형태가 있어. 그래서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농다리 고인돌 있죠. 강화도에서 보이는 그런 고인돌이 탁자식 고인돌이고, 그다음 쇼다리 고인도 있어요. 계단식 고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둘 다 합쳐놓은 계주식 고인도 있는데, 보통 북방식 고인돌은 고조선과 관련된 것은 그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탁자식 고인돌. 여기 보시면 있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 세력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과 고조선의 초기의 대표적인 유물이었던 비파형 동굴, 미소유식 토기 등의 분포 지역을 통해서 고조선의 이제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자, 이 미소유식 토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남방한계선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그 대동강 이남에는 이 미소유식 토기가 안 보여. 대신에 성공유식 토기가 보이죠. 예, 이거는 좀 청동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갖고 보통 이제 윗무늬 토기라고 하잖아요. 윗무늬 청동기의 대표적인 이제 그 토기들. 그런데 윗무늬의 변형 형태가 하나가 미소유식 토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성공유식 토기인데, 성공유식 토기는 이제 뭐냐면 이쪽 그 왜 대동강 이남인가? 하여튼 그 이남북 쪽에서만 보이고, 대동강 이북 지역 같은 경우에 미소유식 토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 그다음에 고조선은 라오닝 지방과 라오닝 지방 요동 지역이죠. 참고로 요동은 이제 여기죠. 여기가 어, 라오령안 요하가 있죠. 이렇게 요가 있는데, 요쪽 지역을 이제 요선하고 하고 요쪽을 요동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고조선 라오닝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면서 발전했다. 기원전 5세기 때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징계가 이제 여기 쳐들어왔어. 그래서 이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철기 문화가 들어왔던 시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경 교황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왕위를 세습하고 상, 대북, 장군 같은 간직을 두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고조선의 라오령강 경계로 중국과 연을 대입했다. 이렇게 있죠. 자, 한제국과 전쟁을 벌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전국시대 때 중국의 유이민들이 이제 대거 이제 고조선을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진해에서 한으로 교체한 시기에 유이민들이 들어왔고, 고조선은 이제 이들을 서쪽 지방에 살게 했다.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임하는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 지역에 수비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그러나 세력 확대에 나갔던 임하는 마침내 고조선의 수도인 만검성에 쳐들어가 그 준왕을 이제 몰아내고 수소 왕이 되었다.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이만에서 쫓겨난 준왕은 한반도의 남쪽으로 내려서 한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갖고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삼한 정통론이 조선시대 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만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자, 이만 왕조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죠. 이때 이제 BC 1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도입했고, 우세한 무기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보 활동을 이제 펼쳤다. 또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동쪽의 예나 남쪽의 진이 중국과 직접 그 뭐냐면 교육한 걸 막으면서 중개물을 통해서 불을 축적했다. 사기에는 우광 때 이루어진 이제 주변에 여러 나라가 글을 올려 천자를 아령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통일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고조선의 군사 및 경제 발전의 위험을 느낀 한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강행했다. 자, 이만의 이제 손자때 우고왕은 그 한해 군대에 맞서 약 1년 동안 대항했지만, 결국에는 지배층의 내부는 왕검성이 함락됐고, 이후 고조선 지역에는 여러 나라가 일어나 고조선의 후임을 자처했다. 자,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은 고조선 일부 지역에 4개 군과 현을 설치하고 한사군이죠. 이에 따른 엄한 율령을 이제 필요해서 원래는 8조금이었는데 60여 개 지역으로 늘어났다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만큼 사회가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법률 조항도 늘어났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8조나 60조 넣으면 그만큼 사회가 이제 한 사군의 지배를 받고 각박해지니까 법률 조항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설도 있어요. 자, 하여튼 한 해 사군 가운데 진번, 인둔, 현도군은 토착민의 저항을 받았고 폐지했고 쫓겨났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 낙랑군 있죠. 물론 이 낙랑군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죠. 예, 평양에 있다, 뭐 요동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굳이 이걸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냥 평양에 있다고 이제 통설을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낙랑군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313년 고구려 미청왕의 공격을 받고 고구려 병합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줬냐 이건데, 원래 이 낙랑군은 여기 위치가 요 정도,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동강유, 그리고 요 대왕군이 또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고구려가 있었고 여기 신라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왕충지역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고구려가 여기를 꼴꼴 먹었어. 물론 이게 여기를 완전히 장악했냐 안 장악했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설이 있지만, 일단은 고구려가 오늘날 이제 그 평양 지역과 황해도 지역까지 이제 장을 했기 때문에 백제하고 이제 국경선을 받고 있는 백제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제 전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는데, 하여튼 그 영향은 고구려가 백제와 직접 이제 뭐냐면 접경하게 됐다. 국경선 이루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사국에 왜곡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일본인들이 이제 한사군이 뭐 한반도 남쪽을 다 장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낙랑군은 어떤 역할을 했냐? 중국의 선진 문화 있죠. 중국의 선진 문화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대 국가를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냥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당시 중국이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되게 발달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 국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선진 문물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이 낙랑군이 해 줬다는 거예요. 이 낙랑군이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무역이나 외교 이런 걸 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의 지배 등등 해 가지고 그 과정이 중국 측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많은 이제 토착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죠.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낙랑군이 지배한 영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학계에서 보면 거점 지배했다. 그래서 보통 한사군을 비롯한 낙랑군이 그 지역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 집권적 어떤 통제를 했던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요충지만 이제 거점만 점령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에게 뭐냐 위임하거나 뭐 간접 지배 형태로 했다. 거점 지배 형태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충해 볼게요. 자, 금성 교과서 좀 볼게요. 금성 교과서 29 페이지 좀 볼게요. 29 페이지. 자, 고조선 성립 시기와 중심지 위치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동설에 근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요쪽 요령 부근이었다가 후기에 들어가면 대동강 부근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상호 유사에 나오는 기원전 23세기에 24세기, 그러니까 BC 2033년이죠. 자,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동국 통감이에요. 이건 교과서 내용이 잘못됐고, 상공유사에서는 2033년이 안 나와요. 다만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간지가 틀렸다 이 정도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이게 인제 삼국유사가 아니라 동국통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예전 교과서이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고전의 건국 시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유구성을 강조한다. 이게 역사 실체는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오래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려 사람들의 역사 인식을 반영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 2023년은 조선사였는데 고려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제왕홍기 때 당군 기년이 나오거든요. 당군 기년이 3,600 년이 돼 있어. 물론 이것도 역사적인 실체는 아니죠.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야. 이건 고조선이 오래됐다. 중국의 요손 시대만큼 오래된 왕조다. 그래서 이 3,600 년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유교의 참의설에 의하면 60 갑자가 상당히 기다는 숫자잖아요. 거기에 60을 더 보탠 거야. 그러니까 기다고 기다다.
다복하고 오래됐다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3,600년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하여튼 이거는 제왕후기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유물 유적을 통해서 볼 때 인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원전 10 세기 정도에 인제 보고 있다. 그래서 간자나 뭐 산해경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요 정도의 이제 고조선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유물 유적도 이제 볼 때 기원전 10 세기에서 9 세기 정도에 성립된 걸 보고 있어요. 자, 고조선의 중심지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대략 처음부터 끝까지 요동 지역에 있었던 요동 중심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대동강 유역에 위치한 평양 중심설. 요 세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학계의 중심인데 전기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후기로 넘어갔다는 이동설로 나눠보고 있다. 자,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조선 전기에서 후기의 중심이 많이 달랐다는 점은 이동설을 널리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의 견해도 보완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어떤 그 책에는 이제 그 코센 같은 경우에는 요령설과 인제 뭐냐면 이게 그 평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성격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등등 있는데 이것까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고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게 중국으로부터 철기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평양 지역에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출토된 문물이 많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후반기에 이제 뭐냐면 그 한나라부터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과 한의 전쟁에 관한 역사적 의미를 좀 볼게요. 자, 고조선과 한의 그 전쟁은 한반도 중남부의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국방의 풍로와도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은 1 차적으로 인제 2 번에 걸쳐서 인제 뭐냐면 공격해 왔죠. 한의 대군을 격파할 정도 막강한 군사를 보였지만 한의 집요한 공격과 내분을 멸망했다. 그리 이제 고조선 지역에 한의 군현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대에서 이끌어간 새로운 정치 세력들은 고조선 외곽 지역에 추진돼 있다. 한 군현 중에 대동강 유역에 설치된 낙난군은 장기간을 족속하면서 한 역할이죠. 낙나무 역할. 중국의 선진 문물을 한반도 일대에 전해주는 창고 역할을 했고, 사람들 이제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낙랑구 같은 중국의 지배기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에는 민족주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곤 했거든요. 근데 꼭 나쁜 것만 아니죠.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마군이 각지에 이제 파견돼서 점령을 했잖아. 그래서 노마의 발달된 문화를 이식시켜 줬잖아요. 그 지역을 문화를 발전시켜 줬잖아. 그래서 이 역할을 낙랑군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낙랑군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낙랑이 이제 고구려한테 망하고 나서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제 백제가 그 역할을 했죠. 왜냐면 낙랑군이 망하면서 이 낙랑군에 살고 있던 그 한인들, 중국인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백제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백제가 잘 이용해 갖고 낙랑군의 역할을 인제 백제가 해서 백제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미래인 교과서 잠깐 볼게요. 미래인 교과서. 미래인 교과서 17 페이지를 보죠. 제가 미래인 교과서는 제가 적어 놓지 않은 것 같은데 미래인 교과서도 볼 테니까 미래인 교과서도 좀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미래인 교과서의 17 페이지 보면, 자, 고조선을 멸망했는데도 한해 장수는 왜 처벌받았을까?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2차 기출 예문에서 사기에 있는 기술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가 그날 고조선의 멸망한 후에 그 당시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한나라 장수들을 뭐냐면 처벌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기원전 이제 108 년에 한은 그동안 눈의 가시로 여겼던 고조선을 마침내 멸망시켰다. 그런데 이 고조선을 공격에 나섰던 한의 장수들은 저작거리에서 처형된 후 시신이 버려지거나 평미로 강등되어 오히려 처벌받았다. 자, 이는 장수들이 공을 다투어 계책에 어긋나는 바람에 많은 군사를 잃었기 때문이다. 자, 한은 5만 명의 인제 육군과 7천 명의 수군을 보내 고조선을 공격했는데 험한 지세를 이용한 고조선의 작전에 크게 패배했다. 예상외로 전쟁의 골짝 사이트에 빠지자 한은 고조선의 지배층을 해유 매수했다. 고조선 내부의 긴 전쟁에 불안을 느낀 하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우고왕을 살해하고 한에 투항했다. 그 후에 이제 고조선은 계속 항전했으나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자, 이처럼 고조선의 멸망은 한의 군사적 성공보다는 지배층의 분열 등 내부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한은 승리하긴 했지만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고조선은 중국의 막강한 통일 제국에 있었던 한해 침략에 맞서 1년 넘게 저항할 수 있을 정도 강한 국력을 지닌 국가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고조선에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뒤에 보면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천재교과서를 보죠,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17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고조선의 이제 정치 사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고조선의 정치 사회 과정에서 이제 팔조법 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제 3개 조항만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팔조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긴 좀 자세히 설명이 안 돼 갖고 좀 보충 자료 가지고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팔조법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팔조법은 그 내용을 보면 자,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과 노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 이 고대 사회의 특징이 인신 지배적 특징에 관련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사형을 처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인제 사유재산 침해를 가혹하게 정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돈을 내고 노예를 면하지 않은 가족상 결혼하는 상대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신분 계급이 엄격했고 그다음에 사유재산 제도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그 기록에 보면 여자의 정직을 강조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인제 보면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성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고조선 사회가 철저하게 이제 노예 사회, 계급 사회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순장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강상 무덤이라 해서 고조선 지방 귀족의 돌무지 무덤 형태나 누상 무덤 같은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순장 제도를 통해서 고조선이 노예 사회라고 이제 보는 학자도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게 순장 제도 하나 가지고 그 노예 제도를 볼 수 없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천재교과서에 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순장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예, 강상무덤 있죠? 예. 그 고조선 지배자가 죽으면 산사함을 묻는 순장 풍습이 있다. 그 대표적인 무덤 형태 유물이 이제 강상무덤에서 나와 있는데 그 보면 자, 고조선 당시에 인제 귀족 무덤을 추정되며 총 23 개의 이 모강에서 140 명의 사람뼈와 인제 함께 총동기가 추정됐다. 그래서 색깔로 표시된 그 부분이 시신이 묻은 자리고 순장사에 언급되긴 했지만 가족 공동모라는 견해도 있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예 재산이냐 아니냐 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보면 자, 무덤 안에서 순장당한 노예들으로 추정되는 많은 인골과 비파형 동건, 그다음 창끝, 그다음 활촉, 비녀, 거품집, 장식품 등이 발굴되었다. 자, 이를 통해서 당시 인제 뭐냐면 고조선 사회가 노비가 존재했고 대규모 순장이 이루어질 정도로 귀족의 권력이 강했으며 청동기 문화가 발달됐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고조선 사회에 인제 관련돼 알 수 있는 게 팔조법인데 이 팔조법이 한서 제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나중에 한사군 때 60.5 구는 이제 확대됐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고전 사회 특징 관련된 내용에서 개인의 생명 존중과 사회재산 인정, 계급 사회 형성, 가부장적 가족의 형성 이런 것들 인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근거된 구조들이 있죠. 예. 여기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줄친 부분을 읽고 풍속이 야박해질 금지법이 60조목으로 인제 늘어난 것이 뭐냐. 이게 한사건 이후부터인데요. 한사건 때죠. 고조선이 멸망한 후 고조선 옛 땅에 항구년이 설치되자 중국의 관료와 상인들이 들어오고 이들이 토착민과 대립과 저항을 이루고 풍습이 점차 야박해져 8조 위에도 여러 법조문이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견해에서는 그만큼 이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사회 조직이 점점 이제 뭐냐면 세분화되고 하다 보니까 관련 법령 조항이 늘어났을 거다 보는 관점도 있어요. 예. 뭐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기자조선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학계의 견해들이 있어요. 이게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그 4 가지 근거로 가지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구특강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한 건데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해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한사군 관련된 내용을 보자. 한사군. 한사군은 인제 우리가 알다시피 인제 BC 8 세기 이후에 BC 8 세기 때 BC 8 세기 BC 108 년에 설치됐죠. 그래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된 한해 9 년을 얘기한 건데요. 낭랑, 그다음에 진번, 임둔, 현도 그 네 군을 얘기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있고 낭랑은 나중에 또 대방군, 항해도 일대에 인제 있던 대방군으로 분리되죠. 그리고 진번, 임둔, 현도는 금방 인제 한반도에 있다가 물려나서 인제 없어지고 유일하게 이제 그 한반도에 있었던 게 낭랑이죠. 근데 이 항구년의 설치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제북설, 그다음에 제남설. 어. 그래서 민족주의 학자들은 제북설 만주 지역에 설치됐다. 뭐 낭랑도 만주 지역에 설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남설은 이제 뭐냐면 낭랑은 그 대동강 유역에 설치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보통 학계 통설은 제남설이죠. 예, 제남설에 입각해서 이제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한사국의 성격을 이제 읽기 전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인제 중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토착 세력 혹은 중국계 유의민들의 자치를 획득하고 독립국으로 발전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을 위한 조개지 역할을 했다. 이게 아까 니베르 교과서에서 나오죠. 상급 통합 조직을 해체하고 군현 조직을 시켰지만 군장 국가 체제 인정을 자율성을 보장했다. 이건 뭐냐면 거점 지배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라 중요한 지역만 뭐냐면 요점만 장악하고 나머지는 맡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한사고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고대 국가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대항하는 과정에 토착 세력 때 단결력 유발시켜 가지고 보통 이제 뭐냐면 고대 국가 발전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또 이제 중국의 고대 문화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또 받아들여서 고대 국가를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고대 국가를 발전시킨 측면과 억누르는 효과도 동시에 있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데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결국에는 고구려는 이제 뭐냐면 적극적 대응이었고 곧바로 현도군 같은 거 폐지되고 낭랑 대방도 이제 나중에 고구려에서 멸망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사만사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를 유입하는 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그러니까 고구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 저항도 했지만 수긍하고 정응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예, 차이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초기 국가에 넘어갔던 고조선은 한해 침략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자, 위시조선 후기에는 이미 고도의 국가를 할 만큼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던 고조선이 외족이라는 한족이죠. 한나라의 침략을 받고 무너져 만 것은 아까운 일이다. 그러나 반면 고조선 지역에 설치됐던 한 군현은 우리 민족을 자극시키고 오히려 정치사회 발전을 초래했다. 자, 한은 위시조선을 넘어뜨린 후 이 지역에 낙랑군, 진번군, 임도군, 현도군 4군을 설치하고 군 밑에 현을 둬서 한인 군대수와 형령을 보내 식민 통치를 실시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식민 통치는 완전한 면을 위한 지배가 아니라 상위 행정 조직만 장악하는 거점 지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해 9년 통치는 낙랑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관리뿐만 아니라 한해 상위까지도 진출하여 동방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고자 했다. 자, 이들은 사고난의 조세를 수탈할 뿐만 아니라 변환의 철을 교육하거나 진안의 목재를 배우기도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염사치사화가 있어요. 염사치사. 그래서 이제 염사사화가 있는데 요거 뭐 각자 읽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때 인제 있고 뒤에 인제 여기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요거부터 좀 얘기해야 되겠네. 자, 이때 이제 이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인들은 마을의 목재를 구하러 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해 거수, 음락의 군장들이 한해 군역의 간작과 위책을 이제 탐했다. 위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들을 통치할 때 간작과 위책을 줬거든요. 간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제 뭐냐면 간이죠. 간직을 준 거죠. 일종의 기미 정책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의책이라는 건 옷과 책이라는 것은 모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옷과 모자를 주면
그걸 입고 그 모자를 쓰면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를 이제 일치시켜 가지고 잘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한 군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는 우리 토착인들의 자각을 일으켜 반항 운동을 일으키겠고, 자 이러한 반항은 특히 한 9년의 변두리에 두드려져 사군 설치 이후에 20년 만에 진번 인등 두 군이 이제 폐해지고 그 일부 지역이 가까운 낙랑과 현도에 합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 후 몇 년 못 가 현두군마저도 그곳에 사는 예인들의 그 반항에 의해서 만주 흥경지구인데 어미의 예인이 아니라 맥족이에요, 맥족. 얘는 이제 부여 계통이고 맥족 계통이다 보니까 현도 쪽이 이제 맥족이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지역을 통치했거든요, 현도군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흥경지방을 옮겨가 그 지역에 가했던 인도 옛 땅이 다시 낙랑으로 예속되면서 병군이 동부도의와 남부도의가 설치됐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제가 한 건 아닌데 요걸 다 인제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여기 굳이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그냥 낙랑이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다. 그리고 낙랑 중에 일부가 인제 뭐냐면 대방군이 있다. 항해도 지역에 이제 대방군이 설치됐다. 요거 있고 결국에 낙랑과 대방은 313 년에 고구려 멸망했고 멸망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낙랑이 왜 이렇게 변천됐고 이렇게 뭐 남부도의가 어떻고 동부도의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하여튼 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과정에서 여기 앞에서 그 당시 공송시가 남쪽의 진국을 변조해서 진번 옛 땅에 대방군을 낙랑군 외에도 대방군을 설치했다. 그 이 대방군은 한사군에 끼어들지 않지만 나중에 낙랑에서 분리돼서 만든 군이에요, 대방군. 자 근데 이것도 이제 고구려 공격을 받고 낙랑군과 함께 소멸됐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때 소멸될 때 낙랑과 그 대방, 그래서 인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평안남도와 영토적으로 볼 때 그 항해도, 경기 북부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요 지역이 완전히 고구려에 예속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요 지역들은 이제 꼭 고구려는 이제 그 지역 평양 주변만 장악했고 나머지 지역은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인제 그것 때문에 이게 백제하고 싸우죠. 그래서 백제 보면 대방고지, 대방의 옛 땅을 둘러싸고 싸우잖아요. 그 금초공하고 인제 그 한방 붙잖아 또 고구려가. 자 하여튼 그건 뒤에 얘기하고 있고 뒤에 얘기하고요. 자 이와 같이 중국 9 년에 대한 반항운동은 토착사회 정치적을 발전시키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9년 정치는 이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이면서도 토착적 군주국가의 구급체계를 인정하면서 원주민 사회의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회의 자기 성장은 9 년에 대한 반란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정계와 마치 AD 30년 토착적 왕조의 봉기에 한인태수 유연히 죽고 뭐 이런 것도 인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제 통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통치하냐면 여기 나오는데 그 중국 9년 토착적인 거수들에게 이게 그 당시 삼안에 있는 이제 높은 수장들을 거수라고 했잖아요. 이들에게 이제 간작이나 인수나 의책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간작과 인수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거죠. 중국 9 년부터 이걸 받으면 우쭈쭈 해 주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버드 가면 이제 가서 하버드나 아이비에 가서 MBA 따고 오면 뭐 별것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경영 능력이 그 관련된 수업을 받았다는 것뿐인데 요번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유치원 교사한테 "너가 뭔데 나는 냄비에 나왔다." 이딴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먹혀들었던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사회적 위신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MBA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이런 것들이다. 그다음에 의책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까 처음에 경제적인 통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통상을. 자 이런 걸 통해서 해유적인 분리책으로 내부적 성장을 저지하려는 하였음에 불구하고 토착민들의 정치적 자극은 번곤지방의 정치 사회적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번곤지방은 뭐냐면 예전에 고조선 중심의 바깥 지역을 얘기해요. 고조선 중심지는 이제 낙랑군에 속했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게 이제 간접 통치돼 갖고 인제 자율성이 확보된 그 지역 있죠. 바깥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예. 자 한 9년은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의 양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중국 9년 가운데 특히 낙랑군은 에서 한인 관리와 상인들에 의해서 한문화의 발달을 보게 되었으니 이게 낙랑 문화가 그것이다.
자, 이 낙랑 문화는 한인의 문화이고 고조선인과 무관한 것이었으나 이들 한인의 문화와 생활 양식은 점차 고조선인에게 영향을 줬고 또 주변 지역의 거수들은 한의 간작, 인수, 의책들을 받아 그걸 흠모하게 이뤘다. 자, 고조선 때에는 이른바 기자의 팔조금이라고 하는 팔조금밖에 없었으나 없었던 것이 9년 시대 60여 조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사회 조직이 복잡했음을 나타난다. 여기서 앞에서 이제 두 번째 견해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거의 반발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사회 조직이 복잡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상고사,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기록 자체가 본래 안 남아있기 때문에 유물유적이나 비석을 이제 막 보거나 아니면 그 기록에 남아있는 조그만 그 단서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관점들 다 수용하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굳이 고대사를 그렇게 전공한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임용시험용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한국사를 한번 읽고 있어요. 뭐 하도 요즘에 뭐 거기서 나온다 해가지고. 근데 시민한국사가 좀 읽다 보면 뭐 이렇게 관점이 많아. 무슨 관점이 없고 뭐 배경이 어떻고 한데 임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요즘에 팩트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시민한국사를 읽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뭐 고대 상고사 부분에 어떤 관점 그다 제외시켰어. 예. 그리고 진짜 여기 한 통에 부족한 부분, 팩트가 부족한 부분이야. 한 통에 보면 삼국의 왕들 중에 팩트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팩트 차원만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가 나중에 시민한국사 내용을 좀 읽을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뭐 어쩌고 관점 내용을 다 제거할 테니까 하여튼 이 관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부채제동 관점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과감하게 부채제동도 그냥 건너뛰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게 요즘에 관점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안 나오다. 팩트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부채제동 관련된 관심 있는 학자분이 들어와서 한 두세 문제 낸 건데 이거 하도 시간이 지나고 요즘 출세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팩트 위주 이제 읽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있고 요거 설명하다가 갑자기 3,000로 빠졌네요. 3,000% 빠졌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 자 이제 우리 고대사에서는 중국 분열을 통해서 한 문화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문화 향상과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분열에 대한 반항 운동에서 비롯된 정치적 자각은 아직 분단 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던 주변 지역의 초기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기 국가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적 의미와 영향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 책에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한 건데, 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한사군의 이제 정치적 영향과 의미 보면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중국 세력이 완전히 축출하여 민족적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역사 의미와 영향은 멸망 과정의 의미와 역사 의미예요. 예,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고구려와 백제를 완충지대가 사회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이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개판 한판 뜨죠 이제. 예. 자, 경제적으로는 이게 이제 멸망하면서 이제 낙랑군이 행했던 중국과의 중개무역과 우물 수입 역할을 누가 대신했냐? 백제가 수행했어. 요 얘네들 요쪽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백제, 가야, 매가 한 편을 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가 이제 고립된 고려 이제 연합을 하죠. 고구려와 신라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400년 전쟁, 이게 강개토 대왕의 출전 관련된 내용 있죠? 이런 것들 배경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좀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랑군이 멸망을 하면서 어떤 역사적 의미와 영향이 있는가? 제가 이제 여기 좀 정리를 했고, 요 관련된 내용들 여기가 기출로 이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 내용은 다른 교과서 내용에 있어요. 그 다른 교과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미리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6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 26번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통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고조선까지 했죠. 예, 고조선 했고 이제 아까 이제 초기 철기 국가까지 이제 쭉 했고
초기 그 시대 때 문화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다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팔조법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예, 뒤에. 그래서 인제 있고 부유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쭉쭉 넘어가서 뭐냐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인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발전 내용들을 한번 차례대로 인제 볼게요. 그래서 먼저 볼 게 이제 고구려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제가 인제 앞에서 부채질원 관점은 있었는데, 부채질원과 귀족 연합론, 그러니까 그 초기 국가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인제 일단 이게 그 한국수통론이나 구특강에 자세히 돼 있거든요, 구특강 내용에. 근데 건너뛸게요 일단. 여기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근데 되게 인제 우리나라 관점이 부채전의 입각에서 인제 딱 부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지배를 하다가 중앙 집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질 논적 관점이 보통 한국 고대에서 이제 보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앞에서 좀 여기는 이제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고구려의 이제 발전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